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미디어가 바라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과 한바탕 붙었습니다. 이것이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지난주 정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기자회견이 있었죠. 광물협정에 사인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었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있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싸웠다라는 것도 굉장히 화제이지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화기애애하게 전화통화를 오래 했다라는 얘기까지 복장이 터질 만한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전쟁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들이받아도 되는 건가?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라는 말도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저렇게 모욕을 주는 것이 어딨냐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는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 라면서 우크라이나 편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설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벤스 부통령이 반박을 하면서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벤스 부통령이 지금 화제 내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몇 가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짚어봐야 될 것,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이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죠. 첫 임기 때에도 유럽에 대해서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 예산에 쓰는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토의 권고안인 GDP의 2% 이상을 국방 예산으로 쓰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난 후 사실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GDP의 4%가 넘는 액수를 국방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욕을 가장 많이 먹었었던 독일도 이제는 2% 넘게 국방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유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적으로 취급을 하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이 프리라이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근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유럽을 싫어하는 걸까요? 물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티븐 월트 교수가 이번에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잡지에 이 부분에 관해서 쓴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유럽연합이 거대한 조직이고 그래서 미국이 혼자서 상대하기에 그래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려져 있는 특징 중 하나는 1대1로 맺는 협정이나 관계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1대1로 상대를 해야지 강대국이 자신의 힘이나 영향력을 온전하게 투사할 수가 있거든요.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견 국가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똘똘 뭉쳐 대응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조직된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라는 큰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도로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를 새로 정립을 하고 글로벌 질서도 재편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럽에서도 마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이 지난 2월에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했었던 연설을 생각을 해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설이 끝난 다음 벤스 부통령이 만났던 인물이 바로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독일 대한정당의 앨리스 바이델 대표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럽연합에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우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이 각국 정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은 역설적이긴 한데요. 유럽을 저무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럽은 여전히 선진국이고 또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매우 오래됐고요. 그리고 뭔가 저무는 세력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성향 중에 하나가 이기는 파트너를 선호한다라는 것이고요. 나약하고 힘없는 파트너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혹하리만큼 대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이런 태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뮌헨 안보회의에서의 벤스 부통령의 연설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이번 백악관 기자회견에서의 충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정상들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죠. 어제는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 그리고 플러스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요. 런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종전협상이든 휴전협상이든 이거는 유럽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또 이것이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후의 보루로서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겠냐라는 거죠. 사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일단 러시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푸틴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시각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명확한 움직임이 하나 있죠. 바로 유럽이 군사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예전부터 해왔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메르스 대표도 이에 동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제공한 해구산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모로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가 뭔가 좀 재정립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미국 없이 자립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워낙에 평화 무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군비 증강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서로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유럽 대륙은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구원도 많고 수건도 많고 그런데 과연 서로를 믿고 집단 방위 체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에 빠지게 된다면 그 구심점을 할 만한 나라는 누가 될 것인가 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떠오르는 나라는 사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정도가 되겠는데요. 영국은 미국하고 좀 특별한 혈맹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의 결이 다른 게 있고요. 프랑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를 믿고 따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독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독일은 핵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정상회담 그리고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잃은 사람과 또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잃은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이겠죠. 사실 공화당 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밀어주고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말라. 조용히 사인하고 그리고 떠나라 라는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광물협정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쨌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푸틴을 견제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할 때 규칙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을 해서 기분 좋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관세를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의 어떤 친분관계 이런 것에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새로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봐준다든지 뭐 이럴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는 상당히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칭찬부터 시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설전을 벌이고 나왔으니 사실 지금 상황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대참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얻은 사람은 누구냐? JD 벤스 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난 후 벤스 부통령 이야기를 한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워낙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통령의 부통령이라면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벤스 부통령은 안 보이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한 명 있었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이인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라고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렇게 희미해지던 벤스 부통령의 존재감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난 2월에 있었던 미넨 안보회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벤스 부통령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죠. 아마도 벤스 부통령 4년 후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이번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꽤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광물 협정은 물 건너간 것이냐? 백악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광물 협정에 관심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 딜 없이 소득 없이 끝나는 것보다는 무언가 협상을 통해서 딜을 이끌어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외교안보 그룹을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저것 다 싫고 아무것도 개입을 하지 말자. 또 두 번째는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그룹이 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룹의 손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인터뷰를 했고 지금 현재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이 된 엘브리지 콜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라이벌 그리고 위협이 되는 존재는 중국이고 그리고 모든 노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유럽과 미국이 관계 재정립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럽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면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임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